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나 퇴직 이후에 대한 걱정이 늘어갑니다. 특히 신체적인 변화가 큰데요. 누구나 노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전문가들은 영적인 지수 또는 사랑의 지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니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림책 시니어를 위한 성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임경희 작가께서 강연 그리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으로 인문학 또는 죽음, 웰다잉에 대한 강의를 하는 임경희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시니어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림책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림책이라는 게 뭔지, 그림책이 시니어의 어떤 면에 성장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은 보통 어린이만을 위한 책이 아닌가? 왜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그림책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림책은 인생의 깊이를 통과해온 시니어들에게 더 큰 울림과 위로와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함께 그림책이 시니어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책은 짧은 글과 함축적인 그림을 담고 있는데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 삶의 다양한 키워드를 담아내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책은 단순하지만 깊은 삶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시니어 세대에 가면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나온 일에 대해서 특히 내가 스스로 해온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회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도 그림책이 좋은 친구가 되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책은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유와 통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성장의 기회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책이란 매체는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그림책의 글과 이미지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마음을 위로해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망설여지거나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말보다도 먼저 그림이 도달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조용히 자극하고 또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되거든요. 한번 그림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리고 그림책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나와 대화를 도와주는 비판하지 않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억들이 그림을 통해서 안전하게 나와 대화를 시도해주고 내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위로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림책 읽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은 자녀를 키울 때 그림책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읽어줬거나 또는 지금 시니어지만 그림책에 흠뻑 빠진 분도 계실 수 있죠. 네, 그림책 하면 보통 아이들이나 읽는 책, 글을 떼기 위해서 읽는 책,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림책 다시 보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많은 일들을 겪고 시니어까지 오게 됐는데 어린 시절과 다시 연결해주는 새로운 감성의 통로가 되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책은 어떤 주제들을, 어떤 소재들을 다루고 있나 궁금하시죠? 어떤 소재를 다룰까요? 네, 다루지 않는 소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시니어들이 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그 어린 시절을 왜 자꾸 돌이키고 떠올리느냐. 어린 시절 안에는 나의 본질이 깃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성의 통로에 그림책이 놓이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따뜻한 다정한 연결을 시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나의 내면 아이를 마주보게 해주는데요. 내면 아이는 뭐냐? 내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가 나를 가만히 있다가 불쑥 솟아올라서 나를 힘들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내면 아이를 보듬어 줘야 합니다. 근데 보듬어 줄 때 어떻게 보듬어 주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가 돼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엄마가 돼서 제 부모화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의 엄마가 돼서 내가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을 보듬어주고 어루만져 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림책을 만나면서 나의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를 돌봐주는 작업을 하는데도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년기의 기억은 따뜻하고 다정하고 소중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억들과 연결을 쉽게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그림책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삶의 이야기. 그래서 그 연결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따뜻한 연결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림책은 자기 치유의 소중한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 그림책이 뭘 가르쳐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림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랬지 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해주는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과 내가 다시 연결해보고 싶다. 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나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나 작은 책방에 가셔서 그림책 코너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책은 우리의 삶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주제들을 어루만져 주느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걱정 또는 가장 부담이 되는 주제,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 대부분은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림책도 있나? 그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죽음 하면 바로 따라오는 주제가 뭐냐면 상실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 나갈 것이냐. 내가 누군가를 보내고 또는 내가 누군가를 남기고 떠날 때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그런 과제가 생각나실 텐데요. 그림책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좋은 엄마처럼 그 죽음이란 존재를 만나게 해줘요. 대부분의 그림책들은 죽음을 의인화시켜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책이 죽음의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혼자 그림책을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친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어떻게 읽었는지,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대목에서 나는 어떤 경험이 떠올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장이 만들어지면 죽음에 대한 좋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인데요. 퇴직하고 내가 과연 새로운 문을 열고 잘 나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새로운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 과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림책에는 이러한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가면 좋을지 아주 세련되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또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으로 초대합니다. 복잡한 인간 관계를 단순하지만 깊고 그윽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해드리는데요. 관계가 어려운 것은 관계의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에 관계 맺는 게 어려운 건데요. 관계의 본질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함께 읽다 보면 내 생각이 편협됐다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을 때 함께 읽는 분들이 나눠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임이 있을 때 저는 가방에 이것을 한 권씩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근처 도서관 근처에 있는 책방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는데요. 특히 무거운 주제에 대한 나의 바라봄, 태도가 수정이 되면서 좀 더 쉽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구성하면서 시니어의 시간을 자신감 있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간, 그리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림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어릴 때 읽어주던 그림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약간 도움을 드리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읽어줬던 그림책들은 대부분 시리즈로 나왔던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뭐 30권 또는 뭐 40권 그래서 시리즈로 된 그림책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좋은 그림책들을 많이 내면서부터 한 권씩 그 한 권 자체가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는 그런 그림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그림책들을 들여와서 번역해가지고 독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림책 잘 모르는데 도서관이나 책방에 가서 어떻게 보지? 어떤 그림책을 읽지?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사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사서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그림책을 사귀어보려고 하는데 좋은 친구 좀 소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사서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책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방에서도 책방 주인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현실적인 주제보다 시니어 시대의 내 삶의 본질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주제를 따뜻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로 갈수록 나 혼자 사는 삶보다는 함께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함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네, 친구 모임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동아리나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을 함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그림책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자리에서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함께 내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공간이 필요하냐,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자리에 그러한 의미 있는 장을 펼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카페에서 만났다. 그러면 카페에서 함께 그림책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 거기에서 나의 고민을 가져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 혼자 말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은 어떤 측면에서 가치가 있느냐? 네, 어떤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먼저 나눔에 힘이 있습니다. 그림책은 함께 읽을 때 그 힘을 더 발휘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거리를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조망하는 내 삶을 조망하는 그런 관점이 나에게 생기고 그리고 타자를 바라볼 때도 멀리서 위에서 내려보는 조망하는 그러한 거리가 생기는데 그때 나도 성장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도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이 사회 곳곳에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또 국가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함으로써 인류가 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중심에는 나눔이 있어요. 이 나눔은 물건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나눔, 내 이야기의 나눔, 그리고 내 질문의 나눔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 시니어들이 있는 곳 어디에든지 이러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두 번째 가치는 세대 간의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시니어들이 삶에서 자신감을 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내 삶이 무슨 가치가 있었느냐. 삶의 완수감을 느낄 수 없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데요. 그림책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연결을 가져와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의 장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그 장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마을에서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장이 펼쳐졌는데 그곳에는 유치원생부터 98세 할아버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괜찮을까 염려되실 텐데 그 장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에게 죽음은 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98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온 유치원생, 초등학생들한테 나는 정말 많이 배웠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모이는 그런 장이 많이 펼쳐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할아버지는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4학년 아이는 그 할아버지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의 의견을 알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장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 장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까? 즐거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정말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내리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아이들하고 말을 건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그 이제 매개체가 그림책이라는 게 있을 때 네.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네. 보니까 이제 그림책이라는 게 그림이라는 예술적인 것도 있고 또 책이라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 내적 성장, 특히 뭐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또 어울림까지 한다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그림책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여 년 전인데요. 저희 제자가 4학년이었는데 난소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린이의 죽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너무 외롭게 보냈다. 그리고 반 친구들도 얘가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자책감이 들었죠. 그래서 아이들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궁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이런 교육이 우리 교육 과정에 있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어떤 삶의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차에 제가 좋은 그림책들을 발견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아이들이 알아차리는 부분이 많아서 네, 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10권에서 15권 정도는 읽어주는 그림책들 사이에 슬쩍슬쩍 끼워 넣어서 읽어주는 게 제 그림책 죽음 교육 방법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제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살아가는 제자에게 제대로 못 해준 것이 이제 어떠한 이런 동인이 된 것 같은데 비단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다사사회니까 그래서 70세 이상이 되면은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다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영성에 대해서 내적인 성장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못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그림책이라는 게 시니어들도 아직은 생소하지만 이 그림책이 죽음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요? 네. 죽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단어들? 소리, 뭐 우리가 생각하면 두려움, 공포, 그리고 뭐 끼익, 의학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도 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림책에서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 불안의 대상으로 보는 방향을 조정을 해주는데요. 내 삶에 초대된 손님이라는 어떤 관계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줘요. 그래요? 네, 대부분은 의인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죽음을 다루는데 슬프면서도 감동적이고 온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냥 그림책이 아닌 보통 인문학은 그러한 온기가 없잖아요. 이야기성이 어렵죠. 없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죽음이랑 이야기를 해보게 됐어요. 죽음이 또 다른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디 음성에 있는 성당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난 후에 9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손 좀 잡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드렸더니 1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을 바꿔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20세 중도 실명한. 그런데도 그림책을 찬찬히 그림을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 잘 따라오신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의 관점에서 관계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죽음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가볍게 혹은 따뜻하게 품는다. 요거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좀 안 잡혀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죽음을 그냥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성인들의 책에서는. 그런데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주는 안전지대가 생성이 돼요. 그 이야기 속은 곧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 이야기들이 이끌어주거든요. 그 그림도 예를 들면 어떤 그림책에는 내 주변에 계속 죽음이 따라다녀요. 근데 옷을 입고 꽃을 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관계의 대상으로 맺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상상력이 어느 정도이냐, 내가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의 세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죽음과 따뜻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불편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달라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림책들은 따뜻하고 또 다른 나라는, 죽음이 또 다른 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철학,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독자가 알아차리게 하는 그러한 예술 작품이자 문학이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정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이 돼야 되고 그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쭉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이야기라는 것이 주는 힘, 그리고 또 네. 그림이 주는 힘.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게 무겁고 딱딱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말씀처럼 따뜻하고 가볍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작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같은 책을 보면은 죽음을 인격체로 표현한 것도 인상이 깊은데 이런 표현은 어떤 효과를 주나요? 거의 대부분의 그림책들에 등장하는 죽음은 다 의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깊고 아득한 죽음을 내 삶에 가까이에 있는 친구, 막 죽음이랑 같이 노는 장면도 있고요. 죽음을 어서 오라고, 어서 와, 기다렸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추우니까 나를 안아달라고도 해요. 심지어 죽음이. 예, 그리고 죽음은 그림책 속에서 등장할 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그게 아니야. 나도 너희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일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무섭게만 바라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저변의 죽음의 당부가 그림책 안에는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책에는 마지막으로 떠날 때 자기가 자기 죽음과 이렇게 껴안아요. 그런데 그때 이 장면을 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죽음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죽음이 껴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을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미안해. 네가 나였는데 내가 너를 무섭고 두려워만 하고 말 한 번 건네지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유, 그럼 아이들만 읽느냐. 제가 의대 대학원생들하고도 수업을 했는데 의사들이 눈물을 막 훔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림책을 진작 알았더라면 환자들을 사망 선고나 내리고 유족들한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그런 차가운 의사가 아니었을 텐데 정말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림책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몇 마디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네. 고맙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거를 타자화하고 아까 의사 선생님처럼 그냥 사망 선고하고 또 뭐 장례 지내고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나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도 되는 무엇으로 느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시니어들에게 현장에서는 어떤 위로를 주나요? 대부분은 시니어라고 해도요. 죽음 앞에서는 대부분 다 어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경험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뭐가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뭐 고통인가요? 고통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후세계를 궁금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의 장을 펼쳐주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종교들은 약간 죄를 지으면
뭐 지옥으로 간다는 식으로 섣부른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집에나 죽음은 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서 하는데 만약에 인문학자들이 웰다인 강사들이 하게 되면 그냥 말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개를 그냥 눈을 깜박깜박 하면서 그렇지 하는 게 그냥 인문학 강의라면 그림책 인문학은 맞아 하고 깊게 끄덕이면서 짧은 신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위로를 줍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죽음과 마주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일지 그림책을 통해서 그 질문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94세예요. 그런데 이제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자코미누스라는 어떤 그림책의 세계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림책을 예로 들면 뭐냐면 그 한 생애를 다루는 그림책들이 많아요. 한 생애.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벌레 한 생애, 그리고 나비 돼서 날아가는 것까지 막 관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한 생애가 있잖아요. 근데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 중에 한 생애를 보여주는 그림책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어떤 그림책을 한 권 읽어드렸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요만한 다이아몬드 방울이 여기에 맺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림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었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내 삶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이제 재해석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버지의 삶은 비록 이랬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그림책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들과 만나서 그렇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사시면서 위로를 받으신 거.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던 아버지만의 힘든 삶을 위로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여기에 커다란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림책이 위로해 주는 한 생을 마칠 때조차도 그러면 그림책이 꼭 죽음에 대한 그림책만 있느냐. 뱃속에 있는 아기에서부터 누군가를 죽음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들까지 다 읽어볼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생애의 전환기마다 우리에게 훌륭한 응원군이 돼줄 수 있는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 작가님도 그렇지만 요새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시대에 사람이 할 게 뭐냐. 결국 네. 그러면서 관계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까 사랑 지수도 얘기했고 영성 지수도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IQ 이거는 뭐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겠다. 그림책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직 그림책 접해본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 그림책으로 첫걸음을 떼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책 제목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방법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림책. 그런 식으로요. 화를 잘 다스리는 법에 대한 그림책. 뭐 내 안에 내 내면 아이가 분노 때문에 치를 떨고 있다. 그러면 뭐 내면 아이에 대한 그림책, 분노에 대한 그림책, 또는 죽음에 대한 그림책, 상실에 대한 그림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시면 되는데 이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서관 대출증이 없으신 분들은 대출증을 꼭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네. 작가님은 이제 시니어 트렌드 기고를 계속 해주시는데 2026년에 꼽는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2025년에는 이제 그림책과 웰다잉을 했는데 2026년에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장.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관점이 로고 테라피거든요. 아, 무슨 테라피요? 로고. 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저자 빅터 프랭클이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의미 있는 걸 선택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딸이 자살했는데 그 공간을 떠나지 않고 장애인이었어, 딸이. 근데 딸이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교육을 하는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가 딸이 죽은 곳에서 그러한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걸 그 자체가 인간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26 트렌드를 꼽는다면 성장, 그리고 의미 발견 또는 로고 테라피, 이런 것들이 시니어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한번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나이 들면은 모든 게 쇠퇴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내적인 성장,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동안은 네. 너무 바빠가지고 네. 뭐 시키는 대로 했거나 아니면 정말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제는 자기의 또 죽음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적 성장을 네. 만들 수 있는 게 시니어 시기가 되겠네요. 혹시 네. 끝으로 시청자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시니어들이 새로운 문 앞에서 두렵고 주저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방향성을 잃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삶을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해석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그때 재수를 안 했더라면 지금 좀 더 성장했을 텐데, 그런데 재해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때 재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전혀 가려고 하지 않았던 대학을 갔고 전혀 가려고 하지 않았던 대학을 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재해석하시는 분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충분히 의미 있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괴롭고 힘든 기억이라고 할지라도 다 긴 한 생애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한 수고였고 훌륭한 친구였다.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새로운 문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12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강연과 자담을 이어갔습니다. 시니어 트렌드 2025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저는 꼽는데요. 하나는 격차 해소와 유산,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와 혁신, 세 번째는 알찬 시간과 초월입니다. 이 부의 되물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니어들이 1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또 이 사회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진 유산을 어떻게 남겨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안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시니어들이 창조와 혁신의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내적인 성장, 또 나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왜 살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러한 질문 속에
매몰되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 또 삶을 회고하는 나이가 되면은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구나. 그래서 초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재해석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12분의 전문가를 모시면서 저는 3가지 키워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700만 명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 이들이 과연 어떻게 퇴직이나 은퇴 후에 살아갈지에 대한 정말 천밀하고 또 방향이 되는 그런 나침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가 주는 이 혁명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데요. 이 속에서 좌절하고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새로운 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사회에 활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사회가 시니어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청년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대 소통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러한 정말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시민 운동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2번의 전문가 강연과 대담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퇴직이나 은퇴 후의 삶에 귀중한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